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직장인 남성입니다. 남들과 다를 바 없이 평범했던 제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졌던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절 벼랑 끝으로 내몬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믿을 수 있다 착각했던 사람들에게 당한 배신은 정말로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지만 역시 하늘은 누가 잘못을 했는지 다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겐 속 시원하게 털어놓지도 못했던 그 얘기를 오늘 한번 시원하게 말해보려고 해요. 저는 수원에서 나고 자라 평생을 이 지역에서 살아왔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두 여동생까지 저희 집은 5식구였는데요. 평생을 성실하게 직장에 다니셨던 부모님을 보면서 저희도 역시 그렇게 인생을 살아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늘 계획을 세우고 그 안에서 생활하셨던 부모님께서 유일하게 계획과는 다른 일을 했던 것이 바로 여행이었어요. 부모님은 쉬는 날이면 아침 일찍 저희를 깨우시곤 차를 몰고 이곳저곳 여행을 다니시곤 했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아버지가 저와 여동생을 안고서 차에 태우면 딱 눈을 떴을 때 다른 지역에 있을 때가 많았어요. 한 번은 바다 앞에서 눈을 떴던 적도 있었습니다. 어, 뭐야, 여기 어디예요, 아버지? 상훈이 깼냐? 네 동생들은 이미 잠 깨서 저기 모래놀이하러 엄마랑 갔어. 우리도 얼른 가자. 언제 바다까지 왔어요? 아버지 안 피곤하세요? 피곤하지. 근데 이때 아니면 우리가 또 언제 이렇게 놀러 오겠니? 얼른 잠 깨서 놀자. 아, 시간 없어. 얼른 일어나. 그렇게 급작스럽게 떠난 여행은 항상 재미있고 즐거웠습니다. 항상 평온하고 한결같았던 저희 가족에게 여행은 늘 깜짝 이벤트 같은 일이었어요. 아마 엄마 아버지도 좀 더 특별한 추억을 남겨주기 위해 그렇게 하셨던 것 같고요. 사실 여행을 간다고 해도 뭐 특별한 거라거나 정말 비싸고 좋은 곳에 갔던 것도 아니었는데 지금까지도 그때의 여행들은 저희에겐 너무나 소중한 추억이 되었어요. 그렇게 저와 여동생들은 성실한 부모님 밑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고 대학을 졸업해 평범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조금 더 특별한 일이 생겼던 건 바로 30대 초반 때였어요. 친한 친구가 당시 만나던 여자친구가 데리고 온 여자를 보고서 전 그때 처음 한눈에 반할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 여자를 정말 딱 보자마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멍하고 얼굴이 정말 예뻤거든요. 그런데 보통 얼굴이 예쁘면 성격이 좀 도도하다고 생각했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여잔 성격마저 참 순수하고 착하고 맑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 여자에게 마음이 갈 수밖에 없었죠. 처음엔 그 여자를 제가 너무 좋아하고 짝사랑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 여잔 제 마음을 진짜 여러 차례 거절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포기할 수 없었고 계속해서 마음을 두드렸죠. 그러자 정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여러 번 제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니 점점 그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렇게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었던 그녀와 전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여자친구 원래 광주가 고향인 사람이었어요. 성인이 되어 서울로 가족 모두가 상경한 지 몇 년 되지 않았던 상태였고요. 그래서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할 때면 가끔씩 광주에 놀러 가곤 했는데 정말 그때마다 광주가 왜 음식의 고장인지를 알 수 있더라고요. 어디 식당에 가서 밥을 시켰는데 서울에만 가도 고기를 시키면 반찬이 많이 나와봤자 5가지인데 광주는 그냥 밑반찬이 10가지가 넘게 나오더군요. 은영아, 이거 먹어봐. 와, 진짜 맛있다. 은영이 넌 이런 음식을 평생 먹으면서 자란 거야? 와, 진짜 좋았겠다. 그래서 자꾸 이 음식 맛이 그리워서 광주 가자고 그랬던 거구나? 맞아. 여기 송정역 근처에 우리 가족들이 자주 갔던 떡갈비집도 있거든. 거기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이번에 온 김에 거기도 한번 가보자. 내가 진짜 맛있는 거 소개해 줄게. 그래. 은영이 네가 데리고 가는 곳은 어디든지 맛있더라고. 그렇게 여자친구한 광주까지 내려가면서 데이트도 많이 하고 정말 행복한 연애를 했습니다. 사실 여자친구가 지역 미인대 출신이었을 정도로
외모도 상당하고 성격도 좋았는데 그런 여자친구와 연애를 하는 것만으로도 전 정말 행복하고 좋았답니다. 그런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된 일은 제 인생에서 정말 복권에 당첨되는 것 같은 일이었어요. 1년 반 정도 교제라다 전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양가의 축복 속에 저인 부부가 되었어요. 특히나 처갓집에선 절 무척이나 좋아하셨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모시고 종종 지방 투어를 할 때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한 번은 장인어른 추천으로 울산 북쪽 맛집까지 간 적도 있었어요. 자네 여기 그 야구 선수 이종범 알지? 여기가 그 이종범이 단골집이야, 단골집. 나도 그래서 알게 됐는데 여기가 진짜 맛있더라고. 자네도 한번 먹어봐. 진짜요? 와,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곳을 잘 아세요? 아내도 전에 저랑 연애할 때 맛집은 엄청 꿰고 있더라고요. 근데 장인어른께서도 맛집을 정말 잘하시네요. 이런 건 기본이지. 우린 여행할 때 그냥 안 가. 무조건 맛있는 집 찾아서 가지. 이왕 집에서 나온 거 꼭 맛있는 곳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 거야. 특히나 처가댁 식구들간 유독 잘 맞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야구였습니다. 장인 장모님이랑 아내와 저 모두 야구를 참 좋아했거든요. 그렇지만 좋아하는 야구단은 서로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번 시즌이 되면 치열하게 응원 공방을 펼치곤 했죠. 여보, 여본 또 LG 응원할 거지? 언제까지 그렇게 LG 좋아할 거야? 우리 집에 장가 왔으면 기아 응원해야지. 우리 집은 다 기아라니까? 에이, 아무리 그래도 난 뼛속부터 LG야.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양보 못하지. 그래? 그럼 우리 내기하자. 오늘 어디가 이기는지에 따라 우리 진 사람이 내일 집 청소하기로. 어때? 오, 좋아.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저희는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결혼하고서 아내는 다음해 바로 임신을 해 아들 한 명을 낳았고 저희는 아들을 정말 소중하고 귀중하게 키웠어요. 저희 집에서도 아내를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늘 단정하고 관리도 잘하니 누가 봐도 눈이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거기다 성격도 좋으니 부모님 항상 저에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저번에 우리 같이 외식했을 때 있지? 그때 봤던 엄마 친구가 며느리가 어쩜 저렇게 예쁘냐면서 얼마나 칭찬했는지 몰라. 엄마가 그 말 듣고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내가 아주 우리 며느리 덕에 어깨가 한껏 올라가는 것 같네. 다들 주변에서 어떻게 그렇게 예쁜 며느리 얻었냐면서 아주 난리다, 난리. 너 잘해야 되겠어. 걱정 마세요. 저 잘하고 있어요, 엄마. 며느리가 예쁘니까 그렇게 좋으세요? 아유, 그럼 좋지. 얼굴도 예쁜데 성격도 싹싹하고 착하니까 얼마나 좋아. 넌 참 복받았다, 아들. 내 아들이지만 엄마 우리 며느리가 참 아까운데. 그러니까 네가 잘해. 저희 본가 식구들도 모두 며느리가 아깝다며 입이 아주 침이 마를 정도로 칭찬했던 아내를 더욱 제가 아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TV를 볼 때면 그 착한 사람이 누구보다 분노를 하고 역정을 냈던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불륜, 외도하는 드라마를 볼 때였어요. 어우, 세상에 어떻게 저런 사람 있나 몰라. 결혼했으면 의리를 지켜야지. 어떻게 결혼했는데도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니는지 원. 난 저런 거 보면 진짜 이해가 안 가. 저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싹 사라져야 돼. 안 그래, 여보? 그래. 아유, 저렇게 외도하는 거 나쁜 짓이지. 어? 뭐야? 당신 반응이 왜 떨떠름해? 뭐 설마 당신 나중에 예쁜 여자가 유혹하면 넘어갈 거야? 놔두고 바람 필 거냐고. 진짜 그럴 거야? 에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마누라 두고 내가 무슨 바람을 피워. 난 절대 그럴 일 없어, 절대. 진짜지? 나 진짜 당신 저러면 가만 안 둘 거야. 절대 바라면 안 된다고. 알았지? 오히려 결혼하고서 외도를 저지르는 사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아내는 불륜에 대해 심하게 혐오를 했었습니다. 주변에 그런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으면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런 아내의 모습을 계속 보다 보니 다른 건 몰라도 아내가 불륜을 저질러 절 배신할 일은 절대 없겠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런 아내와의 결혼 생활은 정말 평생 행복할 거라고 착각을 했었네요. 역시나 결혼 생활이라는 게 상상처럼 이어지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어느덧 결혼 9년 차가 되기 시작하니 저희 부부도 다른 부부와 다를 바가 없어지더군요. 서로가 애틋하고 소중했던 시기는 어디 가고 정말 먹고 사느라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니 서로에게 좀 무덤덤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피아노 선생님으로 피아노 학원을 운영했었는데 어느 날부턴 성인 출장 레슨까지 시작을 했다며 늦은 시간까지 레슨을 하고 올 때가 있었어요. 전 그런 아내에게 처음엔 너무나도 미안했습니다. 좀 더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났다면 아내가 그렇게 고생하진 않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위해 한 번은 야식을 만들어 놓고 아내가 퇴근하기만을 기다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온 아내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어? 뭐야, 당신 아직도 안 잤어? 내일 출근하려면 일찍 자야지 왜 안 자고 있었어? 이건 뭐야, 웬 김치전? 당신이 저번에 김치전 먹고 싶다고 했잖아. 그래서 생각난 김에 하나 부쳐봤어. 피곤하지? 고생 많았어, 여보. 얼른 앉아서 좀 먹고 가서 자. 아우, 무슨 김치전이야, 이 밤에. 아, 됐어. 나 안 먹을래. 이 시간에 그거 먹으면 내일 얼굴 퉁퉁 부을 텐데 어떻게 먹어? 당신이나 먹어. 어? 아, 그래도 한 입이라도 먹어보지. 당신 야식으로 김치전 먹는 거 좋아했잖아. 한 번만 먹어봐. 아, 아우, 됐다니까 그러네. 그땐 지금보다 젊었고, 이젠 나도 나이가 40대야. 지금은 관리 안 하면 몸매 다 망가지는 거 몰라? 아우, 나 피곤해. 먼저 들어가서 나 잔다. 그럼 당신은 먹고 자. 아내는 그렇게 점점 절 대하는 태도가 까칠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피곤하고 삶이 힘드니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아내의 마음을 풀어보고자 전 나름 노력을 했지만 아내는 절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보다 더 자주 친구들을 만나러 다니고 밖에서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그런 아내를 보면서 사실 전 밖에서라도 스트레스를 풀고 오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나 저희 부부 사이에 걸림돌이 되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아내 오빠였죠. 아내와 전 3살 차이가 났는데 아내 오빠인 형님은 저보다 1살이 어렸거든요. 그렇지만 학렬상으로는 손위 사람이니 전 결혼하고서 꼬박꼬박 존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 오빠는 처음부터 절 마치 아랫사람 대하듯이 하더라고요. 자네 나이 정도면 아무리 못해도 고급 세단 정도 몰아야 하는 거 아닌가? 들어보니 연봉도 얼마 안 되던데 그러면 좀 더 노력해서 연봉도 높여야 하는 거 아닌가 말이야. 아, 그죠. 뭐 잘 되면 좋지만 지금도 저희 잘 살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형님. 아니, 어떻게 걱정을 안 해? 주변에서 제일 잘 나간다던 남자들이 죄다 내 동생 소개해달라고 했었는데 그걸 다 거절하고서 자네한테 시집갔으면 당연히 최고급으로 해줘야지. 이거 너무 처갓되게 소홀한 거 아닌가? 그런 아내 오빠의 태도에 처음엔 저도 불편해도 꾹 참았지만 그런 일이 몇 년씩 계속 이어지다 보니 결국엔 아내와도 다툴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낸 처음엔 절 달래줬지만 결혼 9년 차가 되니 절 타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처갓댁에 갔다가 절 무시하는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차에서 아내와 크게 말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여보, 지금 우리 결혼한 지 이제 10년이 다 돼가는데 언제까지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신경 쓸 거야.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돼? 엄마랑 아빠는 그렇다 쳐도 오빠는 1년에 뭐 몇 번이나 본다고 그래. 아니,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 난 그래도 나보다 어려도 존대하면서 형님 대우하고 있는데 저쪽에선 반말하면서 이건 좀 아니지. 그리고 반말을 하더라도 사람을 그렇게 무시한다고? 그게 뭐 어때서. 솔직히 오빠 입장에선 내가 동생이니까 내가 안타까워서 좀 위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고생고생하면서 돈 버는 거 오빠도 뻔히 보이니까 그래서 좀 잔소리도 할 수 있는 거지. 뭘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
당신 진짜 쪼잔하다. 뭐? 쪼잔? 어떻게 여기서 쪼잔이라는 말이 나와? 아우, 됐어. 당신하고는 대화가 안 통해, 대화가. 가족이 걱정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냥 둥글둥글 넘어가면 될걸. 꼭 이렇게 싸워야 돼? 아우, 그냥 그만 말하자. 그렇게 보기 싫으면 우리 집에 다시는 안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아내와는 아내 오빠 일 때문에 정말 크게 다투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아내와는 얘기도 잘 하지 않고 냉정 기간을 갖게 됐어요. 전 아내와 사이를 풀어보려고 했지만 아내 내내 냉랭하더군요. 심지어 먼저 사과의 손을 내미는 저에게 아내는 모든 걸 다 제 탓으로 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그래도 당신한테 소중한 오빠인데 내가 너무했던 것 같아. 내가 미안해. 사과할게. 그러니까 우리 사이 좀 풀자. 어? 됐어. 나 솔직히 이번 일로 당신한테 정말 실망 많이 했어. 객관적으로 오빠 말이 틀린 게 하나 없잖아. 오빠도 얼마나 답답하겠어?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 남들한테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속상해서 한 말을 당신이 너무 고깝게 듣는 거 나 지긋지긋해. 뭐라고? 당신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말 그대로야. 내가 왜 당신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당분간 당신이랑 얘기할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아는 당장이라도 저와 갈라설 것처럼 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자꾸 집에 있지 않고 밖으로 돌면서 친구들을 만나러 다니더군요. 그로부터 얼마 뒤 휴일 아침이 되자마자 아내가 급하게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전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어? 여보, 지금 뭐해? 왜 짐을 다 바리바리 싸고 있어? 어디 가려고? 아까 나 엄마 전화 받았는데 엄마가 좀 많이 아프시대. 아버지도 지금 관절이 안 좋고 그래서 내가 가봐야 할 것 같아. 애 좀 부탁해. 시댁에 당분간 맡겨야 할 것 같으니까 좀 얘기 좀 해줘. 많이 편찮으신 거야? 나도 같이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애도 있는데 어떻게 데리고 가? 그리고 당신 출근도 해야 되고. 엄마가 괜히 신경 쓰인다고 나만 오라고 하셨어. 당신이 가서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 엄마 몸 나오면 그때 봐. 그러니까 당신 아이만 잘 봐줘. 가서 전화할게. 그렇게 아내는 장모님의 간병을 위해 서울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갑작스런 일이라 저도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지만 급하게 짐을 챙겨가는 아내를 그냥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는 시댁에 맡겼어? 나 당분간은 여기 있어야 할 것 같아. 그건 걱정하지 마. 근데 장모님은 좀 어떠셔? 아직은 계속 아프시다고 하시지. 일단 엄마 바꿔줄 테니까 당신이 통화 좀 해. 그러면서 아내는 자연스럽게 장모님을 바꿔줬습니다. 전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장모님께 물었어요. 장모님, 괜찮으세요?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제가 가서 찾아뵀어야 하는 건데. 아유, 아니야. 자네 일도 있고 나도 아픈데 뭘 여기까지 와. 아유, 근데 미안해서 어쩌나. 우리 딸이 여기 오면 자네가 불편한 거 아닌가. 아닙니다. 장모님 몸 괜찮아지실 때까지 아내가 거기 있을 거예요. 저희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애도 저희 집에서 봐주신다고 하고요. 아유, 다행이네. 그럼 내가 우리 딸 며칠 좀 데리고 있어야 할 것 같네. 내 몸이 이제 많이 늙어가지고 제대로 일을 못하나 봐. 하여튼간 나중에 내 몸 좀 나아지면 그때 보자고. 장모님은 정말 기운 없는 목소리로 통화를 하셨고 그 목소리를 듣고 나니 전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그렇지만 아내와 다툰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까지 냉전 기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아내와의 연락도 자주 할 수 없었어요. 제가 아무리 메시지를 보내도 아내는 단답형으로만 대답을 하고 찬바람이 쌩쌩 불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아내의 화가 풀리지 않아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제 착각이라는 걸 알기까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고서 제 인생엔
순식간에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그날 걸려온 전화는 오랜 제 친구였습니다. 대학 시절 같은 과 동기였던 그 친구는 고향 속초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여보세요? 정훈아. 나야, 나 정훈이. 너 잘 지내지? 오랜만이다, 정훈아. 이게 웬일이야? 아니, 요즘 장산 좀 어떠냐? 안 그래도 내가 한번 연락하려고 했는데. 그냥 뭐 그렇지 뭐. 너도 별일 없지? 별일은 무슨, 늘 똑같지 뭐. 근데 웬일이냐? 그냥 뭐, 야, 근데 너 좀 서운하다? 전 뜬금없는 그 친구의 말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도대체 뭐가 서운하다는 건지 몰랐으니까요. 뭐가 서운해? 얌마, 갑자기 서운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얌마, 그래도 친한 친구가 속초에서 가게 하는데 여기 못 오니까 눈치 보여서 연락 못했냐? 괜찮은데 왜 말도 안 했어? 아까 네 와이프 여기 지나가던데 왜 나한테 연락도 안 했냐고. 뭐 우리 식당 못 와서 그래?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속초라니. 네가 뭐 잘못 본 거 아니야? 야, 왜 그래? 괜찮어, 괜찮어.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모시고 여기 왔던데 뭘. 네가 하도 오랫동안 프로필 사진으로 가족 사진 해놔서 내가 너희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얼굴까지 다 안다야. 네 처 얼굴이야. 내가 모르겠냐? 아까 지나가는 거 다 봤어, 야. 어디냐? 가게 잠깐 맡길 테니까 얼굴이라도 좀 보자. 그런 친구의 말에 전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서울에 간 아내가 속초에 있다니, 거기다가 장인 장모님도 다 같이 있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전 그 친구가 뭘 잘못 본 줄만 알았습니다. 뭔 소리야? 야, 정훈아, 우리 와이프 장모님 편찮으셔서 서울에 친정 갔어. 속초는 무슨? 친정한 와이프가 언제 속초까지 가냐? 네가 분명 잘못 본 거겠지. 어? 아닌데? 분명 네 처 맞는데. 진짜란 말이야. 여기 근처 식당 들어가는 거 내가 분명히 봤는데. 나 사람 잘 알아보는 거 너도 알잖아. 내가 딴 사람은 몰라도 네 와이프는 더 잘 알지. 근데 친정에 갔다고? 뭐야. 그럴 리가 없는데. 혹시 근처면 그럼 나한테 사진 좀 보내줄 수 있어? 알았어. 내가 그럼 한번 가서 찍어볼게. 일단 네가 확인해봐. 전 끝까지 맞다고 얘기하는 친구의 목소리를 듣고서 약간 불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까지 고집을 피울 애가 아닌데 아니라고 해도 자꾸만 같은 얘기를 하는 걸 보니 저도 슬슬 불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서 30분 뒤 그 친구로부터 사진 한 장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을 보고 전 큰 충격을 받고 말았죠. 그 사진 속엔 정말 와이프와 장인 그리고 장모님이 계셨거든요. 그리고 처음 보는 낯선 남자 한 명도 그 자리에 있었고 왼수 같은 형님까지도 앉아있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는 저에게 전화를 하더니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상훈아, 네 와이프 맞지? 근데 좀 분위기가 이상하다. 내가 잘못 본 거면 좋겠는데 이거 좀 이상한 거 맞지? 야, 미안하다. 내가 괜히 너한테. 아니야. 일단 너 사진 몇 장만 더 찍어서 보내줘. 전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끊고서 친구에게서 사진 몇 장을 더 받았습니다. 분명 아내가 맞았고 그리고 분위기도 정말로 이상했어요. 전 두근거리는 마음을 붙잡고서 아내에게 모르는 척 바로 전화를 걸었죠. 몇 번의 신호 끝에 아내가 전화를 받더니 아무렇지 않은 척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왜? 당신 지금 어디야? 밖이야? 엄마가 입맛이 좀 안 좋으시다고 해서 죽 좀 사서 들어가려고. 왜? 그래? 그럼 당신 그 가게 상호명이랑 전화번호 나온 거 찍어서 좀 보내줘. 죽 내가 계산해 줄 테니까. 뭐? 나 돈 있어. 갑자기 무슨 사진을 찍어서 보내래. 됐어. 왜? 당신 좀 이상하다. 진짜 친정 간 거 맞아? 뭔 소리야.
안 그래도 엄마 아파서 속상해 죽겠구만. 당신까지 왜 그래? 그걸 도대체 내가 왜 찍어야 되는데? 진짜 창피해서 정말. 헛소리 하지 말고 끊어. 아내는 그렇게 버럭 화를 내더니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제가 간판을 찍으라고 한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간판에 지역별로 번호가 나와 있기 때문이었죠. 정말로 아내가 서울에 갔고 죽 전문점에 갔다면 죽 간판에 서울 지역 번호가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을 하니 아내가 제발 저리고 아주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은 거였습니다. 그 후로 또 제가 연락을 해봤지만 아내는 아예 연락 두절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전 바로 속초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속초를 향하면서 계속해서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너 속초에 있는 거 다 알아.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같이 속초 간 거 나 다 아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전화 받아. 그렇지만 이런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정말 속초까지 가는 내내 제 속이 어찌나 타들어가는지 그 저녁에 운전을 하면 피곤하고 졸릴 법도 한데 심장이 하도 두근두근 되니 졸리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속초까지 가고서 아침이 됐을 때야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 그게 어제 내가 술을 좀 마셔서 잠들어 버렸네.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했어? 사실 나 당신한테 말 못한 게 있는데 엄마랑 아빠가 오랜만에 가족들이랑 여행 가고 싶다고 해서 또 당신이랑도 사이도 안 좋고 그래서 말 못했어. 미안해. 지금 어디야? 내가 주소 보내줄게. 그쪽으로 와. 그렇게 전 아내가 보내준 주소를 향했습니다. 가봤더니만 속초에서도 진짜 유명하고 고급스럽다는 숙박업소에 묵었더라고요. 참 어처구니 없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데 그때 마침 아내가 나오더니 제 차로 오면서 바로 변명을 하더라고요. 여보, 그게 아니라 내가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당신이랑 요즘 사이가 안 좋았잖아. 그럼 이 사진은 뭔데? 여기 이 사람은 누구냐고? 저는 변명하는 아내에게 친구가 보내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걸 보여주니 아내는 좀 당황해 하더라고요. 어? 이게 뭐냐면 이 사람 그냥 아는 오빠야. 그냥 여기 살아서 밥 한번 먹은 것뿐이야. 우리 엄마 아빠하고도 잘 아는 사이여서. 아는 오빠? 지금 아는 오빠라고 했어? 장모님 아파서 친정 간다던 아내가 뜬금없이 여기 있는 것도 모자라. 아는 오빠랑 밥을 먹어? 넌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러자 뒤이어 나온 장모가 절 보더니 화들짝 놀라면서 절 말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고 박서봐. 이게 다 나 때문일세. 내가 여기 오자고 해가지고 그런 거야. 우리 딸은 잘못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우리 딸한테 뭐라고 하지 말게나. 장모님, 어떻게 그런 거짓말 할 수가 있으세요? 어떻게 해요? 오늘 일 저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여보 어디가? 어디 가는데? 그리고선 전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먼저 나와버린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그 남자의 정체를 알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만일 상간남이라면 다시 아내를 또 만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전 가는 척하고 뒤에 숨어 있다가 아내와 장인 장모가 어디로 가는지 뒤따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어떤 건장한 남자가 처가 식구들을 찾아오더군요. 바로 그 사진 속 남자였죠. 그런데 그 남자의 정체를 알고서 정말 전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내의 말대로 그 남자는 단순히 아는 오빠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내내 아내는 그 아는 오빠라는 그 남자와 다정하게 손을 붙잡고 여기저기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더군요. 그 장면이 익숙한지 오히려 장인 장모는 그 모습을 아무렇지 않게 뿌듯하게 웃으며 쳐다보는데 정말 머리 끝까지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리고서 그 장면을 보고 전 바로 차에서 내려 그 사람들을 향해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절 발견하고선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여보, 안 갔어? 여기는 어떻게... 야, 아는 오빠라면서
넌 아는 오빠랑 입 맞추고 손잡고 그러냐?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주 그냥 니네 집 대단하다, 대단해. 애비부터 애미까지 지 딸이 저딴 짓을 하는 걸 보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웃으면서 쫓아다닐 수가 있는지. 아주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그리고선 전 바로 핸드폰을 들어 그 상간남의 얼굴과 당시의 장면들을 모두 촬영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간남이 얼굴을 이리저리 피하더라고요. 아유, 왜 찍으세요? 제 얼굴을 왜 찍으시냐고요? 찍을만 하니까 찍지. 오늘 일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당신네들이 사람이에요? 어떻게 가족 전체가 사람을 바보로 만들 수가 있어요? 나 절대 용서 못합니다. 여보, 엄마 어떡해? 다 알아버렸나 봐. 어떡해? 미치겠네 정말. 그렇게 미치고 팔짝 뛰어하는 아내를 뒤로한 채 전 바로 차를 타고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는 내내 정말 수만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아내와 점점 사이가 멀어지면서 특히나 근래엔 아내가 외출도 잦고 친구들과 논다며 외박도 했던 일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그저 아내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려고 꾹 참고 넘어갔던 건데 아내는 밖에서 이런 짓을 벌이고 있던 거였죠. 그토록 불륜이라면 질색팔색을 하던 아내가 어떻게 저런 짓을 벌일 수가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전 수원으로 올라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처음엔 그냥 이혼 소송하고 상간남 소송을 해서 빨리 끝내서 치워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만으론 부족할 것 같더라고요. 아내는 그날 이후로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고 친정에서 지내면서 피아노 학원을 오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한테 연락도 하지 않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게 정말 괘씸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아내의 피아노 학원을 불쑥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엄청 당황해 하더라고요. 여보, 어쩐 일이야? 우리 할 말 있지 않아? 왜 전화도 안 받고 집에도 안 들어와? 이런다고 당신 잘못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 여보, 저기서 얘기하자. 애들 다 듣겠어. 아내는 소스라치게 놀라더니 절 데리고서 피아노 학원 밖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그러고선 저에게 갑자기 애원을 하더라고요. 여보, 나 이 일하는 거 좋아하는 거 당신도 알잖아. 이거 소문나면 내 커리어 다 망치는 거야. 요즘 학부모들 드센 거 당신 알지? 그러니까 제발 학원에서만큼은 조용히 좀 해줘. 어?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그래? 그럼 어떻게 할래? 그냥 맨몸으로 나갈래? 뭐? 무슨 맨몸으로 나가? 그런 게 어딨어. 재산분할도 하고 그래야지.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고 하지만 그건 아니잖아. 그래? 알겠어. 그럼 나 이혼 안 하고 당장 네가 운영하는 학원에 네 실체 다 알게 까발릴 거야. 나도 좋게 좋게 끝내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가자. 내가 너 어떤 사람인지 좀 얘기해야 되겠어. 여보, 잠깐만. 왜 이래? 알았어. 알았다니까. 나 생각 좀 해볼게. 나도 생각을 해봐야지. 조그만 시간을 줘. 제발 나한테 조그만 시간을 주라고. 그렇게 며칠 후 아내는 깜짝 놀랄 만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건 바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혼하겠다는 거였어요. 아이도 포기하고 재산도 포기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말 그대로 맨몸으로 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마도 아내가 이토록 뻔뻔하게 굴 수 있었던 건 그 상간남이 재력이 있으니 그 상간남에게 의지하려고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때 속초에서 봤을 때도 그 상간남은 정말 비싼 외제차를 끌고 비싼 시계와 정장을 입고 왔었거든요. 아내는 모든 걸 포기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랑 나 새로 시작할 거야. 대신 당신 절대로 학원엔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알았지? 나 모든 거 포기하는 조건이니까 약속 지켜야 돼. 그래, 알았어. 여기 서류에 사인이나 해. 공증도 다 받고 약속할 거니까. 그래, 뭐 나야 새 인생 시작하면 되니까.
그 사람 진짜 돈도 잘 벌고 능력 좋고 성격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엄마랑 아버지 모시고 그 좋은 속초 투어 다 그 사람이 예약해 준 거라니까? 당신은 내가 왜 그렇게 흔들렸는지 모르지? 당신 아마 평생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거야. 진짜 대단들하다.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애를 포기하냐? 네가 진짜 그러고도 엄마야? 나도 내가 이럴 줄은 몰랐는데 하도 찌질하고 궁상 맞은 사람이랑 살아서 그런가? 돈 많은 재벌 남자한테 사랑받다 보니까 그게 참 인생이다 싶더라고. 나중에 내 발목 잡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끝내자. 알았지? 두말하는 거 없기야. 그렇게 아낸 저희를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전 그렇다 치더라도 아이까지 그렇게 쉽게 포기하다니 그런 아내를 평생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아는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친구들과 몇 번 술집을 다니다가 말 그대로 상간남에게 헌팅을 당한 거였어요. 아내 얼굴이 예쁘고 몸매도 좋으니 상간남이 먼저 다가와 아내를 유혹했던 거였습니다. 처음엔 불륜을 극혐했던 아내라 그런 만남을 거절했지만 점점 돈 잘 버는 상간남의 고가의 선물 공세를 받으며 아내의 마음은 순식간에 흔들리기 시작한 거였죠. 거기다 돈 잘 버는 상간남을 만나고서 저와의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 생각을 했던 거였고요. 그래서 이 불행한 결혼 생활을 끝을 내보고자 장인, 장모, 그리고 형님까지 모두 대동하고서 상간남과의 관계를 만들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 상간남과 잘 되기만 한다면 평범한 직장이었던 저와의 결혼 생활은 청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모양이었죠. 그 사실을 딱 느끼고 나니 진짜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리고 제 복수는 그걸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복수는 그 다음에 시작되었죠. 아내의 꿈처럼 달콤한 미래는 없었습니다. 아내가 이혼하고서 딱 3달이 되었을 때 뒤늦게 그 상간남의 실체가 밝혀졌거든요. 정말로 충격적이고 소름 돋는 실체가 있었답니다. 사실 그 상간남은 잘 나가는 금융사업가가 아니라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못된 사채업자였어요. 어마무시한 고이율로 30만 원을 빌리면 일주일 후 20만 원의 이자를 더해서 갚아야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융사기를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아내와 처가대 식구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저 밖으로 보여지는 것만으로 그리고 그 사기꾼이 하는 말만 믿고 잘 나가는 금융사업가라고 착각을 했던 거였어요. 전 상간남에 대해 뒷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걸 알게 됐습니다. 요즘은 돈만 주면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상간남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상황인지까지 알게 됐는데 전 끝까지 아내에게 이 얘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굳이 말할 필요도 없었죠. 심지어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 상간남이란 자식에게 여잔 아내 하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낸 그저 그 상간남이 만나는 수많은 여자들 중 한 명일 뿐이었어요. 그러니 아내가 이혼을 해 자신과 결혼하겠다고 나서니까 그 상간남이 얼마나 시겁했겠어요? 이혼해서 온 아내가 자꾸만 자신과 결혼 얘기라니 그 상간남은 점점 아내를 밀어내고 그런 아내는 더 상간남에게 집착을 하면서 두 사람 사이는 결국 갈등이 생기게 되었는데 여기에 상간남의 실체가 밝혀진 이후 그때부터 두 사람이 정말 파국을 맞이했습니다. 아내 모든 사실이 밝혀진 그 후에 저한테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전화를 해왔더라고요. 여보, 나 당신 별일 없지? 우리 아들은 잘 지내고 있어? 네가 무슨 낯짝으로 우리 아이를 찾아? 끊어. 너랑 난 할 얘기 없으니까. 여보, 그게 있잖아. 나 다 망했어. 내 인생 다 망했다고. 그 자식 돈 잘 버는 것도 아니고 여자도 한둘이 아니었어. 내가 결혼하자고 하니까 그때부터 아주 돌변해서 나한테 손도 댔다니까. 그걸 왜 나한테 얘기를 해? 난 이제 너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러든가 말든가. 그건 네가 스스로 선택한 거 아니야?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진짜 미쳤었나 봐.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내가 갑자기 한순간에 어디 정신을 놓았었나 봐. 정말 미안해.
그리고 그 사람 금융업도 아니고 사채한대, 사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울며 불며 후회하는 아내의 목소리에도 전 웃음조차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저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었죠. 왜? 그딴 놈이랑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한 거 당신 아니야? 근데 나한테 왜 전화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잘 데리고 살던가. 우리 인생에선 이제 좀 빠져. 여보, 왜 그래? 내가 미안하다니까. 내가 잘못했어. 나 진짜 다신 그러지 않을게. 내가 정말 너무너무 미안해. 미안해? 야, 양심 있으면 눈 감기 전까진 연락조차 하지 말았어야지. 네가 가족을 다 버렸으면서 이제 와서 미안해? 그 인생 네가 선택한 거야. 그러니 나한테 이러지 말고 네가 알아서 책임져. 어디서 함부로 미안하다는 말을 해? 야, 버스 이미 지나갔거든? 넌 이미 우리 인생에서 하차했어. 다신 너라는 사람이랑 같이 할 일 없으니까 제발 좀 꺼져. 그러고선 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상간남은 정말 세상 못된 사람이었어요. 불법 사채뿐 아니라 전과도 몇 번이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대는 것뿐만 아니라 사기까지 정말 전과가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사람이더라고요. 전 그 상간남에게 상간남 소송을 했는데 와, 그 자식 끝까지 참 뻔뻔하더군요. 불륜에 대한 모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어떻게든 위자료를 깎아보려고 막 하는데 진짜 돈에 환장한 사람이라는 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런 상간남이 어디가 좋았는지 홀라당 넘어간 아내가 진짜 한심했어요. 그리고 전 아내는 끝내 상간남에게 복수를 했습니다. 불법 사채로 신고를 하게 되면서 그 남자도 경찰 조사를 받고 뭐 진흙탕 같은 싸움을 했더라고요. 전 아내는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부턴 아주 애걸복걸 매일같이 절 찾아오곤 했습니다. 여보, 여보. 여기까지 왜 찾아왔어? 제발 좀 찾아오지 마. 약속 잊었어? 우리 공증까지 받았잖아. 이거 계약 파기야. 뭐 내가 법대로 해줘?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나 다시는 안 그럴게. 나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절대 안 그럴게. 나 원래 당신밖에 없었던 거 당신도 알잖아. 나 우리 아들도 너무 보고 싶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어? 다시 시작하면 내가 정말 잘할게. 잘해? 웃기지도 않는다. 그렇게 냉정하게 나고 아들이고 버리고 갈 땐 언제고. 잘하게 뭘 잘해? 제발 약속이나 지켜. 그 약속 안 지키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여기 찾아오면 가만히 안 둬. 알겠어? 뻔뻔하게 돈 보고서 가족까지 버린 사람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동네방네 아주 소문내야 가만히 있을 거야? 다시 한번 오면 네 피아노 학원이고 뭐고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네가 어떤 짓 했는지 얘기하고 다닐 거니까 그거 각오나고 찾아와. 그때서야 아내는 울며불며 가더라고요. 참, 본인이 했던 행동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뻔뻔하게 구는 행동을 보면서 정말 그동안의 결혼 생활도 다 지워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난 후 전 장인 장모님의 연락도 받게 되었어요. 그때서야 상황이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았겠죠. 장모 또한 울면서 애원하는데 진짜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도 들지 않더군요. 박서봐, 내가 자네한테 정말 미안하네. 우리 딸이 엇나가면 부모로서 내가 잘 잡아줘서 하는 건데 정말 미안하네. 내가 이렇게 싹싹 빌겠네. 제발 우리 딸이랑 좀 재결합하면 안 되겠는가? 자네한테 내가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네. 어디서 뻔뻔하게 전화를 하십니까? 제가 분명 그때 말했죠? 저 절대 안 잊어버릴 거라고. 저 눈 감는 그날까지 절대로 못 잊어버릴 겁니다. 제 뒤통수 제대로 쳤던 아내라는 사람뿐 아니라 장인 장모라는 사람까지 평생을 저주하면서 살 거라고요. 그러니 재결합은 꿈도 꾸지 마세요. 그나마 남은 피아노 학원이라도 온전히 운영하고 싶거들랑 전화도 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어요? 아유, 박서봐. 내가 정말 미안하네.
내가 진짜 잘못했어. 정말 끝까지 뻔뻔한 장모의 전화도 전 그냥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선 전 모든 번호를 다 차단해버렸어요. 지금은 뭐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네요. 듣기론 전 아내의 피아노 학원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난리를 겪었으니 학원 운영을 제대로 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본인 인생을 그렇게까지 망친 건 바로 본인이니 책임도 전 아내가 스스로 져야 되겠죠. 그렇게 이혼 후 전 저희 아들과 둘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래도 아들을 잘 챙겨줘서 그런지 아들은 엄마도 잘 찾지 않고 씩씩하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어요. 부모님께서도 사실 많은 충격을 받으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셨답니다. 저 역시 처음엔 술만 마시면서 지냈어요. 아무리 술을 마셔도 잠도 오지 않고 진짜 미칠 것 같았던 시기도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딱 아들의 자는 얼굴을 보다 보니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아들에겐 이제 저밖에 없는데 이렇게 제가 정신줄을 놓고 살면 큰일 나겠다 싶어 그때부터 술도 다 끊고 운동하면서 정말 열심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다시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아직도 상처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젠 이렇게 사연까지 보낼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답니다. 이번에 이 사연을 보내면서 남아있는 상처도 다 훌훌 털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글을 쓰게 되었네요. 그동안의 제 삶을 되돌아볼 시간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제 이야기를 적으며 제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 정리도 되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계획이 생기는 것 같네요. 만일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고민에 잠 못 드는 시간이 많으시다면 저처럼 한번 지금까지 일들을 쭉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글로 쓰고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도 머릿속 생각들도 차분하게 정리가 되니 참 좋네요. 우여곡절 없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누구나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기 마련이죠. 그렇지만 늘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일도 충분히 많이 있으니 지금 힘든 시기를 버티시고 계시는 분들도 꼭 희망 잃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은 여기서 끝이에요. 앞으로 펼쳐질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전 포기하지 않고 더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파이팅 하시길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